라디오 6시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김지원이었습니다. KBS 지극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 김용민 라이브.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소중한 수신료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김용민 라이브 2부 문을 열었습니다. 자, 잠깐 인터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 차례 영장이 기각됐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동생이 어젯밤 결국 구속됐습니다. 검찰은 조국 전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구속 기간도 연장해서 조국 전 장관 연루 여부 등을 집중 조사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박지훈 변호사를 연결합니다. 박지훈 변호사님. 네, 안녕하세요. 박지훈입니다. 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동생 조모 씨, 조건 씨죠? 네, 조건 씨요. 뭐 이미 다 보도가 돼가지고 특별히 조모 씨라고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요. 어젯밤 구속 수감됐는데 지난번엔 영장 기각이 됐고 이번엔 영장이 발부가 됐습니다. 네. 지난번과 이번에 무슨 차이가 있는 겁니까? 약간의 범죄가 더 추가된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검찰이 더 추가했군요. 네. 예, 중요한 부분은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죠. 캠코의 강제 집행을 방해했던 강제 집행 면탈죄라든지 아니면 자료 폐기를 지시하면서 해외로 가 있어라, 증거 인멸죄, 범인 도피죄 이런 것들을 추가한 걸로 보이고요. 네. 또 허위 소송 관련돼서 이 100억 원대 손해를 입힌 배임죄 같은 거 지난번에는 소명이 좀 다툼이 있다고 했는데 아마 이번에는 추가로 증거를 좀 넣어서 소명이 되었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네. 자, 그래요. 사실 방어권도 매우 중요합니다. 네. 조권 씨가 채용 비리와 관련한 일부 혐의를 인정을 했어요. 그런데 위장 소송이라든지 위장 이혼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고 있는데 그럼에도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은 법원이 검찰의 소명을 인정했기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예, 맞습니다. 소명이 됐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소명은 증명하고 달라요. 재판의 유무죄를 따질 때는 증명, 거의 한 80%, 90% 이상의 네. 가능성을 따지는 건데 소명은 절반 이상만 되면 됩니다. 지난번에 영장이 기각될 때는 특히 그 100억 원대 배임이나 이 소송 부분에서 네. 소명이 좀 안 됐다고 본 것 같은데 이번에는 검찰이 어떤 다른 증거들을 내면서 소명이 된 것으로 좀 본 것 같습니다. 그래요. 법원은 이번 영장 발부 때 조건 씨의 건강 문제를 따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네. 첫 구속영장 청구 당시에 명재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조모 씨의 건강 상태도 참작했다 이렇게 밝혔죠. 그때 그렇죠. 이 휠체어를 타고 나왔던 모습도 우리가 영상에서 볼 수 있었는데 말이죠. 그걸 의식한 것 같습니다. 의식했다고 봐야 됩니다. 그는 그때 명재권 판사가 다른 이유도 있었어요. 소명이 안 돼가 다툼의 여지가 있다. 그리고 나머지 그 채용 관련돼서는 인정을 하고 있다.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 또 건강 상태까지 언급을 했거든요. 그런데 언론이나 또 정치권에서는 건강 상태로 어떻게 영장을 기각할 수 있느냐 이렇게 비판을 많이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이번에 신종렬 판사 같은 경우는 부담을 좀 느꼈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영장을 발부하면서 건강 상태는 아예 빼버렸습니다. 실제로 그 영장 실질 심사할 때 건강 상태는 얼마나 변수가 됩니까? 상당히 중요한 사유 중에 하나가 됩니다. 구금을 할 수 있는 구치소에 있을 수 있는 능력이 되느냐 이 부분이거든요. 네네네. 만약에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어떤 수술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라면 구치소에서 있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닐 수도 있어요. 아마 네네. 첫 번째 영장에서는 명재권 판사가 담당을 했었는데 그 부분을 중요하게 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번에는 아마 신종렬 판사도 이 부분을 보긴 봤는데 구금을 할 수 있다라고 판단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정경심 교수 뇌경색 이런 얘기가 나와가지고 사실 좀 심각한 그 질환 아닙니까 그거? 그렇죠.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때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단 말입니다. 그러면 정경심 교수의 이 뇌경색 관련한 병에 대해서 그 법원이 어떻게 판단했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추측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법원은 검찰 측 의견대로 갖는 것 같아요. 검찰 같은 경우는
영장을 청구하면서 네. 건강 상태까지 뭐 프레젠테이션도 하고 보고서라든지 진단서도 제출했을 걸로 보이는데 소견서를요. 의사 네. 소견서 막 그쪽으로 많이 맞다라고 영장 판사가 판단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마찬가지로 네. 정경심 교수도 마찬가지고 이번에 조건 씨 같은 경우도 검찰 측 의견을 아마 따랐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건 씨가 이제 구속되면서 검찰이 조국 전 장관을 둘러싼 의혹 수사에 착수한 이래 구속 수감된 친인척은 오촌 조카 조범동 씨, 부인 정경심 교수를 포함해서 3명으로 늘어났는데 정경심 교수의 구속 기간이 또 열흘 더 연장됐어요. 네. 점점 수사의 폭이 넓어지고 있는 양상인데 조국 전 장관 본인과 조국 전 장관 모친까지 수사가 확대될 수 있다. 또 서초동 일각에서는 조국 전 장관 딸도 결국 수사 대상이 되지 않겠는가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변호사님은 조국 전 장관과 모친의 소환 시기 예측할 수 있습니까? 모친도 아마 조사를 할 걸로 지금 생각이 드는데 조국 전 장관은 지금 조건 씨가 이제 구속이 되니까 조사를 할 겁니다. 예. 그것이 좀 정리되는 시점에 조 전 장관을 소환하지 않을까. 아마도 추측할 수 있는 거는 다음 주나 다다음 주 정도에는 부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모친 같은 경우는 좀 따져볼 것 같아요. 이거를 지금 불러서 뭐 소환할 게 있는가 이 부분을 따져볼 것 같은데 지금 검찰의 수사 속도라든지 수사 행태를 봤을 때는 다 부를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다 부른다, 다. 예. 네, 네. 박지훈 변호사님 법률가로서 봤을 때 네. 지금 거론되고 있는 여러 혐의들, 범죄 혐의들 이런 것과 지금 수사의 강도 어떻습니까? 서로 균형이 좀 맞는다고 보세요? 저는 사실은 좀 강하다. 지나치게 만약에 수사가 강하다. 수사 강도가 있다. 세다. 네, 왜 그러냐면 만약에 이 직무 중인 상태에서 예컨대 법무부 장관인 상태에서 네. 어떤 뇌물죄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감추려고 하고 이 검찰이 이런 식으로 압수수색 또 소환서 조사를 통해서 밝혀내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네. 이런 수사가 필요한데 네. 사실상 뭐 지금 장관도 아니고요. 네. 그리고 장관이 되기 전 교수 시절 때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시기상도 맞지 않고요. 그리고 뭘 막을 수 있는 방법도 없는 상황인데 네. 압수수색도 많이 했고 그런데 계속 이렇게 구속, 소환 이렇게 반복되는 거는 어떤 저지른 범죄에 비해서 좀 더 크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수사 강도가 지나치게 강한 면이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예. 무섭습니다. 예. 무섭다라는 표현도 쓰셨어요. 예. 저 변호사니까요. 예. 아니 그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어떻게 예측하십니까? 구속영장 청구까지 간다고 보세요? 지금 단계에서는 뭐 구속영장까지는 뭐 예상할 수가 없는데요. 몇 네. 가지 걸리는 부분이 있긴 하죠. 조건 씨의 웅동학원 관련 부분도 좀 걸려 있고 또 정경심 교수의 증거 인멸이라든지 뭐 위조 관련 부분도 일부 걸려 있거든요. 그 네. 부분을 조사를 할 겁니다. 그렇지만 이 조사의 마무리 지점은 조국 교수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예. 그리고 조국 교수가 그냥 뭐 좀 짜잘한 범죄로 불구속 기소된다면 이 그림에 마침표를 찍기 어렵거든요. 네네. 뇌물죄라든지 어떤 좀 큰 범죄, 검찰이 할만했구나라는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뇌물죄 등 그런 부류의 범죄가 나와야 되고 그런 범죄면 구속이 뭐 필수적이기 때문에 네. 영장을 청구해야지만 이게 끝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수사, 검찰의 강도 높은 수사는 조국 수사가 타당했다, 필요했다. 그렇죠. 이런 것들을 인정받기 위한 그런 맥락으로 보인다는 말씀이죠? 그렇죠. 뭐 수사는 사실 특수사는 그림이거든요. 네. 생물이고 처음부터 조국 교수가 조국 전 장관이 구속되는 그림을 그리고 그 단계에서 누구누구를 구속시키고 누구누구를 소환해서 진술을 받아서 조국까지 가자. 이런 뭐 그림을 그렸을 거로 보입니다. 제가 뭐 예측하는 부분이지만 그 그림의 마침표는 뭐 조국 전 장관의 구속이고요. 구속이 되려 그러면 그에 합당한 범죄가 있어야 돼요. 그 합당한 범죄는 뇌물죄 등등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검찰 특수사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을 거로 보입니다. 네.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요. 아무래도 검찰의 이 수사는 기획된 것이다. 조국이라는 한 사람을 표적으로 삼아서 그렇게 기획된 수사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기획을 해도 됩니다. 기획을 한다는 그 말이 잘못될 수도 있는데 내사는 언제 누구라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검찰이라면 예. 뭐가 문제가 되고 풍문이 들리고 또
장관이 되려는 사람인데 뭔가 사모펀드라든지 문제가 있다 그러면 충분히 검찰에서는 조사를 할 수 있는데요. 네. 그게 너무나 그림을 그리고 조금 전개 부분들이 좀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런 지적을 아마 유시민 이사장이 한 걸로 보이고, 내사를 뭐 한다 해가지고 그게 문제가 있다고 뭐 말할 수는 없습니다. 내사가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안 하면 오히려 직무유기입니다. 그 부분 가지고 뭐라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다만 수사가 좀 셌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개인적으로 많이 드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박지훈 변호사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오창석 평론가가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빠졌고요. 그래서 박지훈 변호사를 연결했습니다. 또 사안인 만큼 또 법률가의 또 조언을 들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인터뷰 시간 가져봤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선물 드리는 퀴즈입니다. 오늘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거친 공방을 벌였습니다.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은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인사검증 실패에 대해서 사과하라, 책임지고 사퇴하라 이렇게 지적했는데, 그러면서 이 역과 광화문을 가득 메운 분노한 국민들을 보라 이렇게 몰아붙이기도 했습니다. 자, 여기서 오늘의 퀴즈를 드립니다. 강효상 의원이 언급한 이 역은 어디일까요? 이 역은 서울 용산구에 있는 기차역인데요. 우리나라 수도인 서울의 관문입니다. 내일도 이 역에서는 우리공화당의 태극기 집회 등 여러 보수단체들의 집회가 열릴 예정인데요. 이 역의 이름을 맞히시면 되겠습니다. 용산구에 있다고 용산역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용산역으로 보내시고요. 네, 용산구에 용산역만 있는 건 아닙니다만. 네, 자, 여러분들 정답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콩으로 보내시면 무료입니다. 퀴즈 정답 보내주신 분들은 추첨을 통해서 저희가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모바일 커피 쿠폰입니다. 자, 라디오 정보센터 가보겠습니다. 오늘 정한나 씨가 준비했습니다. 독도 인근 해상에서 응급 환자를 태우고 육지로 가던 중 바다에 추락한 소방 헬기 동체가 사고 14시간여 만인 오늘 오후 수심 72m 지점에서 발견된 데 이어 실종자로 추정되는 시신 한 구가 발견돼 해경이 확인하고 있습니다. 사흘 동안 모친상을 치르고 오늘 공식 업무에 복귀한 문 대통령이 첫 지시로 독도 해상에 추락한 헬기와 같은 종류의 헬기에 대해 안전성을 점검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오늘 국회 운영위원회의 청와대 국정감사에서 야당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청와대의 인사검증이 부실해 국가적 혼란을 야기했다며 책임론을 제기했습니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의 모친상에 조의문을 보낸 것과 관련해 조만간 답신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정우영 국가안보실장이 남북관계가 선순환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인내심을 갖고 국제사회와 북한과의 대화 협력을 재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하면서 북미 간 협상에서 이른 시일 실질적 진전이 있도록 미국 미 주변국과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이 북한의 초대형 방사포 발사와 관련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을 재차 촉구했습니다. 지금까지 정보센터 뉴스였습니다. 김용민 라이브. 주간 인물평 말하기 전에 생각했나요? 온라인 미디어 직설의 정주식 편집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말하기 전에 생각했나요? 첫 번째 주인공 바로 만나죠.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인데요. 아, 그래요. 왜 한숨부터 이렇게 쉬시는지 알 것 같습니다. 아니, 도대체 이분은 저희 코너 단골 손님이시죠. 자주 예. 나오세요. 출연료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너무 많이 나오셔가지고. 예. 그 29일 문재인 대통령 어머니께서 소천하셨죠. 네네네. 이 소식을 들은 민경욱 의원이 자신의 SNS에 이렇게 썼습니다. 노년에 어머니를 출세한 아들이 함께는 아니더라도 근처에 모시고 살 수 있지 않았을까? 법적으로 문제가 있었을까라는 글을 올리셨는데 누구의 이야기라고 명시는 하지 않았지만 누가 봐도 문재인 대통령 이야기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럼요. 예. 참 아무리 좀 진영이 다르더라도 상중에 저런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게 좀 많이 놀랍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좀 왜 모시고 살지 않았느냐, 왜 고생시켜 드렸냐라는 뜻인 것 같은데
이게 좀 알고 봤더니 이런 이유가 있었어요. 이게 대통령 모친이 돌아가셨던 병원이 부산의 메리놀 병원이거든요. 근데 부산 사람들은 어머님께서 이 병원에서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나서 좀 다들 의아해했다고 해요. 그 이유가 뭐였냐면 메리놀 병원이 좀 그야말로 서민들이 주로 찾는 오래된 병원이거든요. 그래서 지역에서 좀 여유가 있다 싶은 분들은 대부분 뭐 부산대학 병원이나 뭐 동아대학 병원 이런 곳에 가기 마련인데 대통령의 어머님이라면 말년을 좀 더 좋은 시설에서 보내실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의아함인 거죠. 이게 더구나 이게 특실도 아니고 그 6인실 일반 병실에 6인실. 끝까지 계셨다고 하는데 이게 심지어 그 병원의 의사들과 관계자들도 대통령 모친이 그 병원에 입원해 계신다는 걸 알지 못했다고 해요. 근데 이걸 언제 처음 알게 됐냐면 그 이분이 어머니께서 10월 초에 입원을 하셨는데 10월 16일 부마항쟁 기념식이 있었잖아요. 이게 문재인 대통령이 부산에 방문해서 기념식을 마치고 이제 병원에 문병을 왔는데 그때서야 우리 병원에 대통령 모친이 입원해 계셨어? 라고 다들 놀랄 정도로 이게 그 모친의 성품이 본래 좀 그러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친께서 그 성당을 집 근처에 성당을 50년 가까이 다니셨는데 어떤 분이 성당 다니시는 분들한테 이 성당에 그 대통령 모친 다니는 걸 알고 계시냐라고 물었더니 아무도 몰랐다는 그 얘기가 있어요. 그만큼 이분이 그 내 아들이 문재인 대통령이다라는 걸 평소에 주변에 알리지 않았다.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서민 아파트에도 살고 계셨고. 맞습니다. 그렇죠. 어르신들 중에는 혼자 따로 살겠다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또 의지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요. 이게 보통 그 어르신들이 가장 큰 낙이라고 하면 이제 자식 자랑이잖아요. 근데 아들이 대통령인데 이게 본인 마음속으로 얼마나 또 자랑을 하고 싶겠어요. 근데 이분이 그 정치인들이 어떻게 알고 이제 찾아뵙겠다 이렇게 뜻을 전하면 뭐 단 한 번도 응한 적이 없다고 해요. 그 민주당의 그 영도구에서 지역위원장을 오래 하셨던 분이 자기 지역구에 이제 그 대통령의 그 어머님이 또 연로하신 어머니 살고 계신다는 말을 듣고 마음이 좀 쓰이셔서 여러 차례 이제 찾아뵙겠다 이렇게 여쭸었는데 뭐 한사코 거절을 해서 만나뵐 수가 없었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요. 그런 사정도 모르고 말이죠.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나면 민경욱 의원의 발언이 좀 더 화가 납니다. 이게 대통령의 모친상까지 정치 공세의 수단으로 삼는 건 좀 뭐 이분이 왜 이 코너의 단골 손님인지 잘 알 수 있는 뭐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공사를 확실히 구분하고 또 자기가 중요하지 않은 면에서는 어머니를 많이 닮은 것 같아요. 문재인 대통령이. 그렇습니다.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자, MBC의 한 기자가 민경욱 의원에게 일침을 날리기도 해서 또 화제가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송윤 기자가 그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일가를 올리셨는데 본인이 30년간 기자로 살았다고 밝히시면서 그 기자이기에 권력을 비판해야 하고 권력을 이롭게 하는 말은 금기로 알았다. 하지만 오늘은 기자 이전의 인간으로서 하고픈 말을 좀 해야겠다면서 대통령을 비판하되 대통령으로 비난이든 비판이든 하자. 손에 칼을 쥐어줘도 함부로 휘두르지 않는다고 해서 만만히 보고 막말하지 말자라고 일침을 가하셨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손에 칼을 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함부로 휘두르지 않는다. 그렇죠. 그런 대통령 우습게 보여도 만만히 보지 말고 막말하지 말자. 이런 얘기네요. 그런 뜻입니다. 알겠습니다. 3854번 쓰시는 분, 부산에서 천주교인들에게 최고의 병원이 메리놀 병원과 부산 성모병원입니다. 서민들만 가는 병원이라는 표현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런 말씀도 제가 해주셨습니다. 정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요. 또 이제 가톨릭 독실한 신자 아니었습니까? 맞습니다. 강한옥 여사께서. 자, 다음 말하기 전에 생각했나요? 다음 인물 누굽니까? 김문수 전 경기지사입니다. 26일 박정희 전 대통령의 40주기 기념식이 있었는데요. 이날 이분이 추도사를 낭독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위대한 혁명가시여 당신의 따님 우리가 구하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추도사 전체가 좀 과격한 말로 좀 채워져 있었어요. 인상적인 구절들만 몇 개 소개해드리면 민주화가 도를 넘었다.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은 종북 주사파가 집권했다. 대한민국은 적화 통일의 위기에 처했다. 빨갱이 기생충들이 나라를 벌겋게 물들이고 한강의 기적을 허물어뜨리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뭐 다른 말씀들은 뭐 사상의 자유가 있는 나라니까 뭐 이렇게 네. 할 수 있는 정치인으로서 할 수 있는 말이다 싶은데 그 당신의 따님을 구하겠습니다. 요 약속은요. 좀 그 실현 가능성이 너무 낮은 말씀을 하신 것 같아서 뭐 이게 구하시려면 예를 들면 뭐 본인이 직접 대통령이 되어서 사면을 하시던지 아니면 네. 뭐 감옥을 뭐 이렇게 탈옥을 시키다든지 뭐 이런 식의 무슨 말씀을 하세요? 뭐 그러니까 이제 좀 실현 가능성이 없는 예. 좀 공허한 그 수사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네요. 전 이 발언 중에서 예. 이 국민들 자기하고 생각이 다른 국민들을 이렇게 혐오하는 듯한 발언. 이 발언은 정말 지양해야 되지 않겠는가 맞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아니 이분이 정치인 아닙니까? 지금 무슨 뭐 다른 직업도 아니고 말이죠. 그런 분이 이렇게 자기와 생각이 다르다고 국민들을 뭐 몰아내야 해, 뭐 그리고 박멸해야 해. 이런 관점을 갖고 있는 것은 문제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51083이라는 필명 쓰시는 분 본인이 주체사상파 출신 아닌가요? 맞아요. 주체사상파는 아닌 것 같고요. 예, 이분이 뭐 운동권을 그렇죠. 하긴 했죠. 예. 운동권이긴 했고 또 노동운동을 했었고. 예. 그 점에 대해서 이분이 이날 추도사에서 어떤 전향의 변이라고 할까요? 네. 뭐 이런 이야기를 좀 하셨어요. 예. 그 본인이 그 고등학교 3학년 때 삼선 개헌에 반대하는 시위를 하다가 무기정학을 받기도 했고 뭐 대학 시절 2번 쫓겨나기도 했는데 네. 그때는 운동권 선배들의 가르침대로 그냥 반대했을 뿐이고 본인이 36년 뒤에 도지사가 되어서야 당신의 성견 지명에 반대했던 제가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라면서 본인의 과거를 좀 이런 식으로 좀 반성이라고 해야 될지 이런 식으로 전향의 변을 좀 밝히셨어요. 그럼 지난날에 민주화운동, 노동운동 이거는 선배들이 시켜서 못 모르고 한 거다. 못 모르고 한 것이다. 예, 변명을. 너무 쓸쓸하네요. 그렇습니다. 예. 자, 그래요. 다음 인물 만나보겠습니다. 이번엔 누굽니까? 이번에는 현판 걸기 전에 생각했나요? 라고 물어야 할 것 같아요. 예.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 반환을 거부하고 있는 베이키 씨 소식인데요. 베이키 씨. 예. 좀 이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훈민정음 해례본이라고 하면 그 한글 해설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네. 이게 전 세계 어떤 문자도 그 창제 원리를 해설해낸 그 문서를 보유하고 있지 않거든요. 네.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 그 한글만이 이런 그 창제 원리를 밝힌 해례본을 갖고 있는데 우리나라에 해례본이 2개가 있습니다. 하나가 간송미술관에 있는 간송본이고요. 하나가 이 베이키 씨가 가지고 있는 그 상주본이라고 불리는 해설서인데 네. 이게 그 소유권 분쟁이 있었어요. 이분이 본인 주장으로는 2008년에 집수리하다가 발견을 했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이게 발표되자마자 상주의 모 골동품상을 운영하고 있었던 조모 씨가 이거 내 거였는데 훔쳐간 거다라고 주장을 해서 그 소송전이 벌어졌는데 2011년 대법원 판결은 이게 그 조 씨의 것이 맞다. 그런데 2014년 형사 판결에서 형사 재판에서는 조 씨에게 맞긴 한데 배 씨가 훔쳐간 건 아니다. 훔쳐갔다고 볼 수 있는 증거는 없다 해서 이때는 또 그 배 씨가 다시 소송을 냅니다. 국가의 강제 집행을 막아달라라는 그 소를 제기했는데 이게 그 지난 7월에 다시 이제 확인이 됩니다. 이게 조 씨의 소유가 맞고 조 씨가 돌아가시기 직전에 국가에 기부를 하고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해례본은 국가의 소유가 맞다라고 최종 판결을 했는데 제가 이번에 이걸 가지고 온 이유는 그 최근에 이분이 상주에서 무허가 골동품 상점을 운영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어요. 근데 이 골동품점에 그 현판을 걸어놨는데 이 현판의 내용이 좀 어이가 없습니다. 어떤 내용인데요? 그러니까 그 세종대왕이 창제한 훈민정음 그 해례본을 보관하고 있는 골동품점이다. 이런 식의 그 한문 현판을 걸어놓고 이게 국가 소유의 재산을 가지고 이렇게 장사를 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좀 분노를 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베이키 씨도 아주 굉장히 특이하고 빨리 반환을 하셔야죠. 예. 여러 가지로 또 논란의 도마 위에 오른 인물입니다. 자, 정주식 직설 편집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교통정보센터 가보겠습니다. 김은아 씨.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한 주를 마무리하는 금요일 저녁 퇴근길인데요. 평소 주말이나 휴일 정체처럼 긴 정체 구간이 많습니다. 돌발 상황도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어서 안전운전에 신경을 더 써주셔야겠습니다. 남해 제1고속도로 지선 창원 방향 서마산 부근 1차로에서는 승용차 고장 처리하면서 내서분기점에서 서마산 나들목까지 3km 구간에서 밀리고요. 남해 제2고속도로 지선 서부산 방향 장유 부근 3차로에서는 화물차 관련 사고가 나 냉정분기점에서 장유나들목까지 1km 구간에서 막히고 있습니다. 또 서부산 부근에서 감전까지도 4km 구간 정체 보입니다. 평택시흥고속도로 시흥 쪽 조안 부근에서 송산마도 부근까지는 22km 구간에서 속도를 못 내고요.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은 총 37km 구간에서 정체인데요. 특히 서평택 분기점 부근에서 용담터널 사이로 29km 구간에서 정체가 길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김용민 라이브 오디오 파노라마. 단 한 명이라도 더 구하기 위한 긴박한 사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짙은 어둠 속에서도 군과 해경은 조명탄과 서치라이트를 밝히고 야간 수색 작업을 벌였습니다. 거짓말하지 마. 해경은 해경특공대와 잠수부 등을 침몰선 내부로 요구하며 항의하기도 했습니다. 세월호 참사 이튿날 아침 KBS 2텔레비전 방송사고. 팽목항에서 리포트하던 프로듀서는 사고 해역에서 대규모 수색과 구조 작업이 벌어졌다고 보도하고 이에 한 시민이 거친 욕설과 함께 거짓말하지 말라고 외치는 장면. 결과적으로 시민의 말이 맞았는데 아직 딸 유이은 학생의 시신이 수습되기 전 대한언론국민TV와 인터뷰를 한 유경근 씨. 정부 발표와 달리 첫날 해경은 수색은커녕 유가족의 사고 현장 접근마저 막았다고 증언. 2014년 4월 23일 발언. 우리 가족들이 공통적으로 목격을 한 게 저희 배가 이제 가까이 가니까 좀 뜸해 보이던 고속 단정들이 갑자기 그 사고가 난 그 세월호 그때는 이제 섬수 부분이 좀 나와 있었잖아요. 그 주위를 뭐 수건 돌리기 하듯이 빙빙 이렇게 열을 지어서 도는 이런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이제 저희가 1시간 정도 머물면서 막 소리치고 뭐 모함치고 뭐 울고 그러다가 한 1시간여쯤 있다가 이제 다시 돌아오려고 배가 빠지는데 그 빠질 때 갑자기 어느 정도 거리가 멀어지니까 고속 단정들이 철수를 하더라고요. 2014년 4월 16일 기막힌 상황은 또 있었는데 오후 5시 24분. 지금 익수자 1명 올렸습니다. 익수자 1명 올렸습니다. 세월호 침몰 지점 100m 인근에서 구명조끼를 입은 단원고 A군이 발견됩니다. 오후 5시 35분 함정으로 옮겨진 A군에게 원격 의료 시스템이 가동되고 목포 한국병원 의료진은 신속 이송을 지시합니다. 박병우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국장. 생존 가능성이 희박하기는 하나 사망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 구조실시 병원으로 이송해서 물리적인 전문 처치를 받는 것이 가장 긴급하고 적절한 대치다. 하지만 헬기 탑승은 이뤄지지 않고 오후 6시 35분쯤 A군을 헬기가 아닌 단정으로 옮기라는 지시가 내려옵니다. 아니 헬기가 안 옵니까? 헬기 안 옵니까? 헬기로 옮겨야지. 왜 보트로 옮겨? 헬기로 옮겨야지. 다시 박병우 국장. 만약 삼천 구함에서 이 학생이 헬기를 탔다면 응급하게 이 환자를 병원으로 이송했다면 20여 분 걸리지 않았을까 저희들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학생은 4시간 40분이 지난 뒤에야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이런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지던 날 자유한국당 당사에서는 입당 환영식이 열렸는데 그중에는 2016년 5월 16일 MBC 뉴스데스크.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조사관들은 문화방송 본사 등을 방문해 대전 MBC 이진숙 사장에 대해 세월호 보도와 관련한 조사에 출석하라는 동행 명령장을 집행했습니다. 이진숙 씨는 세월호 참사 당시 MBC 보도본부장, 전원 구조했다는 오보, 보험 보상비 운운하는 보도의 최종 책임자. 한국당에 입당한 이진숙 씨에게 기자들이 세월호 보도와 관련해 할 말이 없느냐고 묻자 완벽한 사람이 없는 것이고
또 논란이라는 것은 서 있는 시각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완벽하지 못한 사람이 남긴 폐해는 큰 터. A군의 비극과 관련해 고영석 학생의 어머니 권미화 씨. 애들 살아있는데 살인시켰대잖아요. 버리고 갔대잖아요. 애들 숨쉬고 있었는데 버리고 갔대잖아요. 그 짧은 단면뿐만 빨라서도. 현재 수사권, 기소권이 없는 사회적 참사특위가 세월호 참사 진상조사에 나서는 중. 헬기를 타고 날아간 김석균 씨는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고 있고 진상규명은 한 발짝도 못 나가고 있다는 게 세월호 유족의 판단. A군의 어머니 MBC 뉴스데스크와의 인터뷰에서 국가는 지금 제 심정으로는 부재 중이에요. 정말 내가 여기서 아이를 데리고 살 수 있는 이런 국가일까? 그날 아침 하늘은 기울었을 테고 친구들은 하나 둘 울었으리라. 보고픈 엄마 아빠를 불렀을 테고 어른들은 나 지키 소리쳤었다. 가만히 거기 있으라. 가만히 거기 있으라. 잊혀질 수 없으니 그리움도 어렵다. 마음에도 못 잊고 하늘에도 못 있다. 가만히 거기 있으라. 가만히 거기 있으라. 가만히 거기 있으라. 가만히 거기 있으라. 잊으라고 묻으라고 그냥 가만히 있으라. 잊으라고 묻으라고 그냥 가만히 있으라. 잊으라고
오디오 파노라마 들으신 후에 이어진 노래는 이승환의 가만히 있으라였습니다. 김도균님, 진실이 빨리 밝혀지면 좀 덜 슬플까요? 진실을 밝혀주세요. 제발, 이 말씀하셨고, 윤혜정님, 세월호가 사골이냐 이렇게 우려먹게, 이 말씀하셨어요. 세월호 참사가 재현되지 않으려면 진상규명이 우선이죠. 누가 어디서 뭘 잘못했는지 알아내야 하는데 그게 2014년으로부터 미제입니다. 미제. 예, 우리는 진상을 보지 못했어요. 세월호 참사가 재현되지 않아야 제 두 아들, 딸이 이런 일을 안 당할 거 아니겠습니까? 왜 세월호 사건을 우려먹느냐고요. 제 자녀를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네. 찬소님, 제발 불쌍한 아이들을 지겹다는 말로 모욕하지 맙시다. 이런 말씀해 주셨습니다. 김난희님, 얼마 전에 우연히 알게 된 방송 5시를 기다립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민 라이브 5시 5분에 시작합니다. 자, 아까 저희가 퀴즈를 냈습니다. 정답은 서울역이었는데요. 3386번 쓰시는 분, 정답 미라면서 구제역. 자, 그리고 1303번 쓰시는 분, 서초역. 자, 3382번 쓰시는 분, 용민역 아닙니까? 대한민국 시사방송의 관문 용민역. 네, 아니었습니다. 예, 기분은 좋았습니다. 자, 1911번 쓰시는 분, This station is 서울. 네, 서울역 맞히셨고요. 자, 9911번 쓰시는 분, 삼각지역. 삼각지역도 용산구에 있는 건 맞습니다. 예. 틀렸고요. 예. 4787번 쓰시는 분, 오늘 광화문에서 서울역으로 걸어가는 횡단보도 위에서 김용민 라이브만 듣는다는 주진우 기자를 봤습니다. 미남이시던데요. 네. 미남은 아닌 것 같은데, 예, 정답은 서울역 맞히셨습니다. 네. 4175번 쓰시는 분, 여기는 경남 양산이고요. 91.3으로 매일 퇴근 시간에 김용민 라이브 잘 듣고 있습니다. 정답은 서울역입니다. 네. 부산 방송총국 1라디오가 양산, 기장 그리고 부산에서 이렇게 송출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9218번 쓰시는 분, 정답 예비역. 네. 자꾸 빗나가죠. 네. 자, 정답 맞히신 분은 네, 이 딩동댕을 들어 마땅하신 분들입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래요. 할 거 다 했죠? 최영일 평론가 모시겠습니다. 김용민 라이브를 듣고 계시죠? 오늘 국회의 모습이 내일 총선의 결과로 나타난다. 만약 내일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치러진다면 그 결과는 몇 대 몇? 21대 총선을 예측해본다. 2020 의석 전쟁. 최스트라다무스, 이른바 최무스, KBS 1라디오 주말 아침 10시 5분부터 11시까지 진행하는 뉴스월드 최영일입니다. 와우. 네. 온갖 시사평론을 다 하는 줄 알았더니 네네네. 국제 이슈에 외신 전문 프로그램이죠. 그래요. 아주 유익한 방송입니다. 중간에 기가 막힌 팝송도 한 곡씩 틀어줍니다. 아이고 세상에. 음악까지. 네. 주말에 아마 이 밀렸던 월드 뉴스를 1시간에 다 흡수하실 수 있습니다. 내일은 아무래도 트럼프가 이슈가 되겠죠. 핵심 이슈입니다. 그래요. 큽니다. 자, 우리 최영일 평론가님. 네. 미국 대선도 예측해 주시죠. 미국 대선은 조금 시간이 남았으니까. 아니, 시간이 남았을 때 예측하는 것이 진정한 실력자입니다. 그럼 이제 확률로 말씀드릴게요. 네.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가능성이 74.5%입니다. 그래요? 오늘 현재. 네. 재선한다. 지금 이 탄핵 국면에 위태위태하고 국민 여론 안 좋은데 이게 상대적인 거잖아요, 게임이. 네. 민주당의 대권 주자가 좀 약해요. 그래요. 네. 사실은 아무리 대의명분이 있다 하더라도 인물이 없으면은 어려워요. 그게 현실 정치의 장벽이죠. 예. 그래서 인물을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인물을 소중히 여기고 미리 키워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갑자기 영입하려고 그러면 안 됩니다. 안 키우다가 뭐 선거 임박해서 갑자기 영입을 한다든지 그러면은
현대 좋은 정치인들이 아래에서 툭 튀어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만들어지는 거예요. 갑툭튀 정치는 없어요.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의석 전쟁. 지금 현재 각 정당 의석수부터 체크해 볼 텐데 변동이 있습니다. 변동이 있습니다. 네. 자, 더불어민주당 128석 네. 동일하고요. 예. 자유한국당이 지난주까지 110석이었는데 예. 109석 한 석이 줄었습니다. 네, 황영철 의원이죠. 네. 지금 이제 집행유예긴 하지만 징역형의 집행유예이기 때문에 구속은 면했지만 의원직 상실됐습니다. 그래요. 황영철 의원이 아주 신화적인 인물인데. 파란만장하죠. 지난 국정농단 이 청문회 때는 청문회 스타이기도 했어요. 또 이 바른정당 박차고 이제 이 새누리당을 뛰쳐나갈 때 김무성, 유승민 의원과 함께 갔었어요. 하지만 복당파로 다시 자유한국당에 들어왔고. 아이고 현실적으로 자유한국당을 벗어나서 보수 정치인으로서 이렇게 재평가받기 쉽지 않은 그런 현실적인 문제도 맞습니다. 있었을 거예요. 있었고요. 예. 지금 또 이제 정치 자금에서 자유롭지 않았어요. 결국은 이제 이 보좌관의 급여 중에 일부를 다시 리턴 받아서 2억여 원의 불법 정치 자금을 이제 만들었다. 이제 이 혐의였고요. 아이고 왜 그런 일을 했을까요? 근데 이런 일이 과거에 많았죠. 정치 자금을 끌어모으는 방법이.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이거예요. 세비가 너무 많은 거 아니냐. 보좌관 수가 너무 많고 꼭 필요한 보좌관이 아니라 지금 뭐 인턴까지 9명을 쓰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사람 꽉 채워놓고 이제 인건비에서 정치 자금이나 이제 활동하기 위한 비용들을 이 세이브해 나갔던 관행이 과거에 있었는데 혹시 지금도 또 있는 것 아니냐. 이거 굉장히 엄하게 처벌됩니다. 이번에 경종을 울린 바가 크고요. 황영철 의원이라는 인물에 대해서는 안타까움 있는 분들이 꽤 계실 거예요. 하지만 위법한 국회의원은 존재할 수 없다라는 경종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바른미래당 28석 그대로고요. 바른미래당 위태위태합니다. 정의당 6석, 민주평화당 4석, 우리공화당 2석, 민중당 1석에 이 대한신당 10석을 포함해서 무소속은 18석. 지금 자유한국당만 1석이 마이너스가 된 변화입니다. 네. 근데 어떻게 109석 더 잃을 가능성도 있다면서요? 많습니다. 지금까지 이 20대 국회에서 13명의 의원이 배지를 상실했어요. 이 13명 중에 9명이 자유한국당입니다. 그래요. 근데 앞으로 지금 재판에 계류돼 있는 사람들이 한 2명 더 있고요. 그리고 또 재판에 넘겨질 위험에 있는 의원들도 또 몇 더 있기 때문에 지금 내년 4월 총선까지 혹시 이 의석이 더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우려는 남고 여기 지금 또 60여 명 고발된 국회법 위반. 지금 예측컨대 11월 1일이 됐잖아요. 11월 6일 전후에서 지난번에 이제 이 황교안 대표가 셀프 출석했는데 큰 의미는 없고 이제 나경원 원내대표가 아마 나가지 않겠는가 하는 관측인데 저는 그럴 가능성도 있지만 쉽지 않아 보여요. 그러다 보면 지금 개별적으로 수사에 대응하고 있다는 의원들이 나오고 있다는 관측이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왜냐하면 지금 지도부가 우리를 믿어라. 패스트 트랙이 불법하기 때문에 우리의 한 거는 정당했다. 심지어 가산점 주겠다는 얘기했다가 위야무야 되고 있고. 근데 너무 그거는 무리한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 지도부만 믿어라. 이 말이 얼마나 무책임한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일단 1차적으로 당직자들이 그래도 국회의원은 면책 특권도 있고 함부로 수사받지는 않잖아요. 회기 중엔 또 이 불체포 특권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당직자들은 지금 당 지도부가 얘기했으니까 물리력을 행사하는데 동원이 됐는데 당직자들은 지금 아무런 보호 장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막 들고 일어나니까 지도부가 그때 우리가 해결해 주마 했던 건데 어떻게 해결해요? 불법 사안들을. 부족한 수가 있나. 뭐 집권을 해서 뭐 어떻게 예전에 그 사법농단 하듯이 뭐 대법원하고 거래를 한다든지 그럴 수도 없는 시대고. 이게 3년 남았는데 집권을 만약 할 수 있다 쳐도 집권 시기까지 3년 남았는데 문제는 우선 내년 총선이 잘 돼야 되고요. 그리고 집권 가능하려면 민심을 득해야 되는데 글쎄 말입니다. 지금 민심을 득하는 인재 영입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여론조사 지표를 보면은 자유한국당에게 뭐 이렇게 푸른 신호등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조국 사태 우리가 승리했다 선언하고 우리 만세 그랬는데 하나도 반사 얘기 안 갔어요. 지금 심지어 이번 주 오늘 금요일인데 어제 오늘 여론조사를 보면요. 수치를 말씀하지 마시고. 수치를 얘기하지 않고 저도 프로예요. 그렇지. 네, 죄송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과 그리고 민주당의 정당 지지율이
조국 사태 이전으로 회복되고 있다라는 조짐이 뚜렷해요. 이 정도면 깔끔합니까? 깔끔하죠. 네, 감사합니다. 얼마인지는 저도 몰라요. 영일이 형 정말 역시 업자예요. 업자. 이쯤 돼요. 되면 업자 수준이야. 아니요. 예. 순수하고 해맑고 싶은 정치평론가입니다. 알겠습니다. 전문가십니다. 네. 전문가세요. 자, 총선을 5개월여 앞두고 각 당 움직임이 분주한데 자유한국당이 인재 영입을 했다고 하는데 황교안 대표가 박찬주 전 육군대장을 영입하려다가 도리어 본인 리더십이 타격을 입었습니다. 영입 대상 9명으로 발표가 났는데 8명은 이제 인재 영입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1명이 박찬주 전 육군대장이죠. 많이 들어봤는데 공관병 갑질 사태 때 이제 핵심 인물이었는데 부인은 실제로 갑질한 것이 인정이 됐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처벌받았고요. 예. 그런데 이제 본인은 공관병 갑질은 어쨌든 이제 혐의 없음으로 됐다. 하지만 그 집에서 갑질이 없었다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건 아니에요. 그리고 그건 아니고 또 이 부인의 갑질은 누구의 계급에 의해서 자행됐을까? 뭐 이런 문제들은 국민들이 그렇게 순순히 자유로운 눈길을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른 문제가 또 재판에 계류돼 있습니다. 현재 그런 상황인데 이게 적폐청산의 피해자다. 굉장히 이제 안보 전문가로서 또 이 자유한국당에 필요하기도 하고 이번 정권 들어와서 적폐청산한다고 많은 무고한 사람들이 다치지 않았느냐. 이분도 훌륭한 군인인데 그런 인물 중에 하나다. 그랬는데 이 리스트가 언론에 공개되자마자 외부 민심, 여론의 출렁임은 차치하고라도요. 당내에서 지금 반론들이 많이 나왔어요. 왜 이러시느냐. 사실은 이제 인재 영입, 특히 정치권에서 총선을 앞두고 인재 영입을 할 때는 적어도 CF 모델로 나설 수 있을 만큼의 대중적 지지도 또 비호감이 없는 지지도가 있는 그런 인물들을 영입해야 마땅하다.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김용민 앵커? 아니죠. 저 같은 사람은 아니죠. 하여튼 한때 입당도 하셨었잖아요. 그게 하지 마세요. 그게. 극도로 싫어하는 사람과 극도로 좋아하는 사람 이렇게 갈리면은 CF 모델이 될 수가 없어요. 아니 그게 지금 조국 장관 사태에서 이 정당들이 얻은 교훈이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열성적 지지자와 아주 뭐 거센 반대자가 있으면 이 갈등이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근까지 오늘 저 국회 운영위도 열렸습니다. 운영위에서 국정감사 마무리를 하면서 청와대 노영민 비서실장 두고 이 인사 참사에 대한 저 책임 자료 공개하세요 이런 얘기를 했는데 왜 똑같은 교훈을 자신들의 당에는 적용을 못할까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확해요. 논란의 인물은 인재 영입의 대상이 되기 어려워요. 아니 근데 말이죠. 황교안 대표가 대전까지 내려가서 대전에 사는 모양인가 봐요. 박찬주 전 대장이 삼고 초려를 했다는 거예요. 삼고 초려를 했다는 거예요. 아니, 그리고 최고위원들이 다 안 된다고 하는 사람을 찾아가가지고 권유한 정도도 아니고 삼고 초려를 했다. 드린 공이 아쉬웠는지 기자가 물어봅니다. 자, 인재 영입 8명 발표하셨지만 영입 1호가 지금 문제가 생기지 않았습니까? 박찬주 육군대장 철회입니까? 그러니까 깜짝 놀란 표정을 지으면서 철회라뇨. 귀한 분입니다. 안보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다만 시기를 조율했고 그러면서 또 이제 인재 영입 1호라는 표현은 거부했어요. 1호 아닙니다. 영입 1호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혹시 이런 건 아닌가요? 내가 그렇게 모셔오려고 했던 분인데 잘못된 것이다라고 인정하기 어려워서. 그리고 철회했다라고 이야기하면 당장 리더십 상처가 되는 거죠. 그럼 나의 판단이 틀린 거라는 것을 인정해버린 셈이잖아요. 그래서 철회 인정 안 했고 그럼 하지만 인재 영입 리스트 발표에서는 배제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뭐 좀 말을 돌렸는데 어쨌든 리더십의 상처를 받았지 않느냐 여기도 좀 발끈했다라는 보도가 오늘 많았는데 발끈할 일이 아니에요. 왜 이런 결과가 초래되는지를 숙고하고 반성해서 이 문제를 치유해야 되는데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텀을 좀 두되 시기를 조율하되 박찬주 전 육군대장은 영입할 여지를 지금 밝혔기 때문에 이 논란은 이 불씨가 꺼지지 않고 계속될 것 같은 안타까움이 드는데 이거 의석 전쟁이잖아요. 우리 코너가 내년 총선에 득이 되지 않습니다. 실이 됩니다. 그래 지금 또 자유한국당이 영입했다는 사람들 보면 현 정부와 정반대 어떤 노선 또 정치 이념 가지신 분들 그 정도가 아니라 아예 진짜 노골적인 대척점에 서 있는 이런 분들이 주로 이제
영입이 된 것 같아요. 그런 인물들도 있고 이진숙 전 MBC 보도본부장 같은 맞습니다. 분도 그렇고요. 근데 이제 황교안 대표가 혹시 네. 지금은 다시 꺾이는 양상이지만 자유한국당 지지율이 올라가고 문재인 대통령이나 민주당의 지지율이 이렇게 하락한 것은 네. 현 정부에 대한 탄핵 정서가 있다. 현 정부에 대한 네. 반대 세력이 결집하고 있다. 네네. 그래서 지난 정부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인 것이다. 이것은 이렇게 너무 지나치게 사고의 에스컬레이팅이 이루어진 것은 아닌지. 그걸 저는 오판이라고 보는데 오판이라고. 그 지적을 보수 진영 내에서도 다 하고 있어요. 우리가 사고의 에스컬레이팅이 오판 두 자로 이렇게 딱 추격이 그러니까 되는군요. 이 조국 사태의 승리감에 네. 도취했는데 네. 사실상 낙마시키는 데는 성공을 했죠. 그런데 자유한국당이 얻어간 게 단 하나도 없는 거예요. 지금 수치적으로 보나 네. 여론으로 보나 제일 중요한 건 아니 민주당 지지층에서 어이구 한국당 잘했습니다 이런 말을 들을 생각을 할 필요는 없어요. 어차피 지지층을 보고 하는 게 지금 현실 정치예요. 자기 지지층. 다만 중도를 뺏어와야 이기는 거예요. 이번 게임은. 근데 중도층이 지금 민주당으로 돌아가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는 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최근 여론조사입니다. 그렇다면 한국당은 어떻게 할 거냐? 그 문제인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존의 똑같은 색깔들만 똘똘 뭉치고 있어요. 차라리 19대 국회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얘기를 하는데 뭐냐면 그때 새누리당이었죠. 그전에 한나라당이었고 이자스민 의원이라고 영입을 합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제 이주민 세대죠. 그러면서 그때 논란은 있었지만 그 이후에도 논란이 있었는데 역할이 있었느냐. 그냥 이제 보여주기식 홍보대사 아니냐 비판은 많았고 지금은 탈당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정의당에 입당했다는 얘기를 또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적 약자를 좀 이렇게 어떻게 품어 안는 모습을 보이는 신용이라도 했었는데 과거에는. 지금은 그게 아예 없고 지금 조국을 잔뜩 비판해 놓고는 다시 웰빙 정당으로 돌아가는 것 아닌가 하는 안타까운 이야기가 안팎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조국 전 장관에 대한 비판 포인트, 특권 교육 이걸 해체하기 위한 더 진정성 있는 노력을 보여주면서 이 지지율을 확장해 나갈 수도 있었을 텐데 하는.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과 이 민주당은 자꾸 이제 송구스럽다는 사과를 하면서 제도 개선을 하는데 제도 개선에 대안을 내줘야 됩니다. 10초 남았습니다. 내년 총선 바로 내일이라면. 자, 민주당 115석 좀 올랐습니다. 자유한국당 83석. 알겠습니다. 90석에서 떨어졌습니다. 자, 최영일 평론가 수고하셨고. 고맙습니다. 김용민이도 수고했고. 내일 5시 5분에 돌아옵니다. 당신이 대한민국입니다.